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이인영입니다. 어려운 의학 정보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5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우리 동네 건강 주치의와 함께 시청자분들의 의학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맛수다 첫 시간, 오늘 함께 하실 우리 동네 주치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맛수다 시즌5도 함께하게 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용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행복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조규선입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할 맛수다 첫 번째 시간 주제는 말 못할 고민, 전립선 비대증. 네, 중년 남성들을 괴롭히는 전립선 비대증.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소변마저 시원하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중년의 남성들.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민망한 중년 남성 질환의 대표 전립선 비대증. 한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증상을 나타내는 연령대의 80%가 50대에서 70대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통증과 함께 일상생활에 불편함까지 주는 전립선 비대증. 방치했다가는 신장이 손상될 수 있는 질환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배뇨의 신호에서 벗어나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주치의들과 맛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 전립선 비대증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남성들을 괴롭힐까요? 네, 그걸 알기 위해선 전립선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모형을 보고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가 오줌보라고 하는 방광입니다. 방광에서 요도를 따라서 오줌이 밖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방광 바로 밑에 이게 밤톨만하게 있는 게 전립선이라고 합니다.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 기관인데 남자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죠. 우리가 정액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전립선 액을 만들어주고 정자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그 분비액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립선이 어떻게 된 게 이제 비대증인 거죠? 전립선 비대증이? 말 그대로 커지는 겁니다. 왜 커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성 호르몬이 우리가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분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호르몬 자체가 전립샘에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결국 전립샘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엔 전립샘이라는 것이 이제 커지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남성분들이 이것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정도의 증상인데 실제로 이 전립선 비대증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뭐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전립샘이 커지면서 요도를 좁아지게 해서 결과적으로 오줌빨이 약해진다는 이런 게 가장 큰 증상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증상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본인들은 어떤 정도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는 게 있는데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그 각각을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소변을 보는 거를 전부 다 합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몇백 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5번 정도로만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체크하시는데 우리 김종태 원장님께서 펜을 드셨습니다. 지금 네, 체크하고 계신 거죠? 자, 두 번째부터의 질문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5번 중에 몇 번 정도가 불편한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궁금한 게 이게 이제 0부터 이제 5점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각 항목당.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가 5점이에요. 거의 항상 그래요. 그럼 사실은 그러면은 나머지도 최소한 3, 4점 이상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럼 거의 중증인가 뭐 심한 증상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은데.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것이 5점에 가까운 것이 많을수록 그래서 점수가 예를 들어서 0점부터 7점까지는 이제 경하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8점부터 19점은 중간, 그 다음에 20점이 넘어가면 이제 심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만약 35점 만점이라면 심한 거겠죠. 그런데 증상이 어느 한 가지가 심하다고 해서 다른 증상도 다 심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소변 자주 보는 것만 불편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제가 해보니까 8점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중간인데 네. 사실 요 한 끗 차이로 7점이면 또 이게 중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점수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점수표 외로 그럼 과연 지금 상태로 평생 앞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당신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생활의 만족도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7점이라도 치료를 하는 거고 15점이라 하더라도 나는 견딜만해. 그러면 굳이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립腺 비대증하고 이게 비대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커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암이라고 해도 네. 커져서 유사한 증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립腺 비대증이나 암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네. 그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또는 퍼진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립腺 비대증이 있으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실은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립腺 비대증이 있다 하더라도 암으로 그 발전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은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니니까 그건 두 가지는 사실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은 초기에는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암이 진행되고 나면은 크기가 커지면 암이 커지고 나면 뭐 그로 인해서 뭐 소변 불편한 게 더 심해지거나 또는 혈뇨가 나오거나 또는 정액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혈정액증이라든가 다양한 증상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초기에는 그걸 구별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전립腺 비대증과 암을 진료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조기 검진을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방광암이다 아니면 어떤 다른 암이다 그랬을 때부터 피를 보게 되면 대장암도 그렇고 피 보면 사실은 이제 스테이지가 보통 이제 3기 4기 이렇게 가는데 이것 똑같이 그럼 일단 소변에서 피 나오기 시작하면은 기수가 좀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만 꼭 그 피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니까 그거는 좀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좀 조기에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조기 검진하면 이제 방법이 어떻게 조기 검진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검진 방법이 있나요? 이런 이제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인들이 좀 아쉬워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병원에 안 가고 어떻게 하면 의사 안 보고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그 좀 바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기 검진의 경우는 그야말로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피 검사를 통해서 전립腺 암의 가장 중요한 그 피 검사가 PSA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검사이면서도 신뢰도가 높은 검사입니다. 그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전립腺에 문제가 없는지 또 진찰해서 이상이 없는지 그래서 그 세 가지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은 암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외국의 어떤 유명 여배우가 이제 유방암에 대한 그게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그 유방 절제술을 미리 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 이제 아기 낳고 다 이제 한 40, 50대, 60대 되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냥 딱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면 그러면은 평생 남은 인생 동안 뭐 별 그거 문제 없이 사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 새벽에 한번 일어나면은 그거 짜증 나거든요. 전립腺 비대증에서 혹시라도 암으로 진행할까봐 암을 미리 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비대증, 전립腺을 아예 없애버리는 수술한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 그런 의견을 실행에 옮기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대다수의 의견은 전립腺은 전립腺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수술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미리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립腺 비대증에 대한 얘기, 뭐 원인이나 증상은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치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약물 치료, 약을 써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은 적지 않은 분들은 약도 쓰지도 않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관찰하면서 50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냥 검진만 하면서 문제가 진행되지 않는지 이런 것만 살피면서 생활 습관의 조정으로서 관찰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해서 효과가 없거나 또는 약물 치료를 해도 해서 효과는 있긴 한데 계속해서 약을 먹기가 힘들다. 좀 그럴 경우에는 수술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실 원장님, 이 남성 갱년기하고 같이 이 증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노화의 일부분이지 뭐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실제로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늦게 찾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립샘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정상적인 크기의 전립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귤 정도의 크기가 될 정도로 커지면은 증상이 나오는데, 물론 이 지경이 됐어도 이거를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나빠졌다면 대번에 병원에 올 텐데 이게 사실은 서서히 나빠지다 보니까 이게 병이라기보다는 노화 현상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때문이니까 노화야. 우리 노화는 그냥 뭐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치료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치료 안 하고 그냥 두어도 될까요, 이거? 근데 이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 삶의 질이 매년 한 8% 정도씩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못 느끼지만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사례를 들자면은 야간요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의 어떤 비교를 해봤더니 한 번도 밤에 안 깨시는 분에 비해서 밤에 한 번이라도 깨시는 분을 조사해봤더니 깨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명이 짧아지더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과 치료 뭐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또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과 함께 OX로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조규선 비뇨의학과 전문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종합감기약이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OX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네, 악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 찍었는데. 네, 예, 우리가 이제 간혹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어야 될 분들 중에 먹지 않고 있다가 감기약을 먹은 다음에 또는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소변을 보고 싶은데 오줌이 안 나와가지고 배가 막 남산만해지는데도 안 나와서 응급실에서 소변을 뽑아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종합감기약의 그 성분 중에 이 요도를 좁히는 역할을 하는 약성분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주 새겨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두 번째 질문은요. 자전거를 타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OX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제가 오늘 실적 좋은데요? 네, 아유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사실은 자전거를 타는 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건 악화는 아니지만 원인은 아니라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그 전립선에는 사실 자전거가 적절하게 잘 타면 별 문제는 되지 않는데 너무 오랫동안 타거나 또는 이제 이 회음부에 자전거가 너무 압력을 많이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분들 중에는 전립선 안장이라고 그래서요. 그 안장, 자전거 안장에 중앙에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안장을 이용해 가지고 부담을 줄여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즐기시면서 또 전립선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항상 뭐든지 이제 뭐 용불용설도 있지만 그건 좀 약간 틀린 얘기지만 자극을 좀 커지지 않나요? 계속 마찰이 되고 하니까 계속 눌리고 그러면서 전립선의 경우는 그거는 아닙니다. 너무 자극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문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아직 문제가 남았나요? 네, 세 한 번째 문제 더 하시죠. 남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시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발기부정이 발생한다. OX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마지막 한 문제를 놓치셨네요. 네, 근데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되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더라도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어느 하나가 있으면은 또 다른 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치 그 쌍둥이처럼 그 증상 자체가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그런 분들에서는 발기부전의 빈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분께서 내준 3개의 문제를 저희가 풀어봤는데요. 우리 주치 선생님들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요즘 예전과는 다르게 소변 때문에 새벽에 깨거나 맥주를 마시면 화장실 가느라고 들락날락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본 회사 부장님이 저에게 미리 보조제를 챙겨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부장님도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했다며 그러기 전에 먹으라고 해서 먹고 있는데요. 이런 보조제가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보조제를 진단 없이 먹는 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연은 전립선 보조제를 미리 챙겨 먹는 경우네요. 그러니까 진단도 받지 않고 지금 사전 예방적으로 보조제를 드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단도 없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별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영양제 먹는다는 개념으로 먹는 거는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자분 중에는 약을 잘 드시는 분이 기존에 먹던 약을 중단하고 그 약을 이제 그 보조제를 먹기 시작한 거죠. 근데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조금 불편한 걸 느꼈지만은 뭐 계속 먹으면 좋아지겠지 하고서 아주 끈기 있게 3개월을 거의 다 먹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거의 3개월 될 무렵에 소변을 보고 싶은데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응급실까지 가가지고 소변을 빼내고 그제서야 이제 병원을 찾아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걸 보조제로 생각하셔야지 치료 약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생긴 어떤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진단도 없이 그냥 단순히 예방 차원에서 이걸 드신다 그랬거든요. 네네. 아무 진단 없이 증상도 별로 심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먹어서 크게 부작용도 없고 먹어서 크게 효과도 없다면은 뭐 굳이 진단 없이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한다면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전문가께서 권하는 것은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치료하고 보조제로서 약간의 추가적인 효과를 보는 거,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함께 보시죠. 저는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얼마 전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하면서 좀 알아보니까 혈압 저하 등 그 순환 기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이래저래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는 나이에 이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부작용 얼마나 심각한가요? 혹시 부작용을 막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의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 노화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안 돼 이렇게 해서 복용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약물 복용에서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걱정 많이 하시네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립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커지는 것을 좀 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먹게 되면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에선 성욕이 감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따지면 부작용이란 부작용이죠. 그래서 그런데 너무 대단하게 생각지 않으셔도 되는 게 만약에 혹시 그것이 자신의 어떤 성생활이라든가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면은 그 약을 끊으면은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일시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부작용은 그 약을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 중에는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어지러운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에 따라서 그 약의 용량이나 또는 먹는 방법 등을 잘 조절하면 그 부작용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뭐 그다지 크게 문제될 만한 주의사항, 부작용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두 가지 이제 부작용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게 약이 두 종류가 틀린 거죠. 그렇지, 그죠? 그렇죠. 네, 네네, 틀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어르신들 오셔갖고 이제 약을 처방을 하는데 네네. 그 이제 일시적인 저혈압이 올 것 같은 그 약 네네. 처방할 때 그분들이 이제 혈압약을 같이 드시고 계세요. 네네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약국에서 어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혈압 강화 효과가 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실제로 내가 약을 먹는데 혈압약을 또 하나 더 먹는 거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비뇨기과 전문의하고 내과 전문의가 같이 상의하셔서 혈압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립선 약 대신에 혈압약으로서 혈압약 성분 중에 전립선 비대증에 도움이 되는 성분만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환자분이 좀 드시고 계신 약을 잘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걸 상호작용을 좀 이해한 다음에 처방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근데 뭐 혈압은 조절은 잘 되세요. 저혈압도 안 빠지고 안 나오고. 네, 좋은 케이스였네요.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두 분께서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려면 요거는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짧게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전립선 비대증 예방을 위해서 지나친 음주나 기름진 음식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중에 밤에 깨는 야간뇨의 경우가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대한 제한하시고 주무시기 직전에는 소변을 꼭 보고 주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은 건강 생활 수칙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과 몸의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강북구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상은 건강위험 요인이 1개 이상 있는 만 19세에서 64세 이하의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02-901-765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강북구민이라면 누구나 혈압과 혈당, 체지방 검사 등 건강 측정과 맞춤형 건강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너랑 나랑 건강체험존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02-900-1887, 1889번으로 문의주세요. 만 1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전 여성건강 전문 상담과 무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강북보건소 지역보건과 901-7677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가 권고된 대상 영유아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정밀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구비 서류를 지참해 강북구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접수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는
02-901-7763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